확성기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낮고 길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을 천천히 조르는 숨결처럼. 철조망 위로, 눈 쌓인 초소 지붕 위로 국경의 어둠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전주민은 즉시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단어들이 딱딱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드럽게 이어져서 더 섬뜩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일수록 그 안에 숨은 뜻이 날카롭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초소의 전등은 평소보다 일찍 꺼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국경은 무덤 같았고 바람은 철조망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통신병이었습니다. 국경 초소의 통신병. 우리가 듣는 건 적의 발소리가 아니라 전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세상은 주파수로 움직였습니다. 통신실 벽에는 늘 같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축축한 절연 테이프, 먼지 낀 변압기, 오래된 군용 헤드셋의 땀 냄새. 나는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전원 확인, 늘 주파수 맞춤, 잡음 제거, 암호표 대조. 주파수 다이얼을 한 칸 돌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 초소에서 전파는 곧 생명줄이었고 실수는 곧 사라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14시 13분, 정해진 교신 시간. 나는 평소처럼 청소신기를 켰고 헤드셋을 눌러 섰습니다. 여기는 방망초소, 응답하라. 처음엔 잡음뿐이었습니다. 치찌직, 눈이 내리는 소리와 비슷한 그러나 더 차가운 소리. 두 번째 호출도, 세 번째 호출도. 원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국경 초소에서 교신이 끊기는 건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다이얼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정확히 0.5MHz. 규정대로라면 절대 바뀌지 않는 위치. 하지만 다이얼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가 손댄 흔적처럼.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통신실엔 나 혼자였는데 누가, 언제, 왜? 손가락이 떨려서 다이얼이 흔들렸습니다. 치지직 소리가 더 커졌고 마치 누군가 가까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아주 얇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소리. 살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통신 규정에는 없는 음성. 암호도 호출 부호도 없는 인간의 소리.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피곤해서 환청이 들린 걸까? 하지만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주파수 바뀌었어. 나는 반사적으로 노트에 손을 뻗었습니다. 통신병은 습관적으로 모든 이상 징후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누가 물으면 나는 규정대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내 손이 멈췄습니다. 통신 노트 한쪽 구석에 이상한 표체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끊긴 주파수, 그리고 숫자 몇 개. 38.7, 41.2, 52.0. 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적지 않습니다. 통신병은 언제나 정렬해서 씁니다. 열 맞추고, 시간 맞추고, 형식 맞추고. 그런데 이 숫자들은 너무 급했고 너무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죽기 직전에 남긴 흔적처럼. 나는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 아래 페이지엔 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쪽 소리 들림. 순간 목덜미가 싸늘해졌습니다. 남쪽 소리?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남겼습니다. 통신병의 노트에. 초소 통신실에서.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는 내가 보게 되도록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위를 짓밟는 소리. 느리고 무겁고
망설임이 없는 걸음. 초소문은 늘 삐걱거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잡고 소리나지 않게 밀어넣는 방식.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숫자들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그림자, 군복 냄새, 낯선 숨소리, 통신 이상 없다? 짧은 질문, 그리고 너무 긴 침묵. 나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예라고 말해야 살고 아니라고 말하면 죽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았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소리였습니다. 그 남자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통신기 옆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이얼, 셋, 그리고 내 손 아래 덮인 노트.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초소에서 오늘 끊긴 건 주파수가 아니라 내 삶의 줄이었다. 왜 갑자기 전국이 비상인지, 왜 확성기 소리가 그렇게 길었는지, 왜 누군가 내 노트에 남쪽 이야기를 남겼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찍혔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국경 초소 통신실에서 시작된 한 줄의 메모가 부른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국경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무언가가 깨져도 깨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상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비정상이었으니까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국경 초소 통신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메모 한 줄이 왜 내 심장을 흔들었는지, 그걸 말하지 않으면 지금의 공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함경북도 쪽 산자락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살을 베고 여름엔 땀이 나도 씻을 물이 부족한 곳. 우리 집은 군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군과 가까운 사람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누구나 그랬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표정을 조심하고. 나의 첫 기억은 어머니 손에 쥔 배급표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줄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배급표를 옷 안쪽에 숨겨두고 물을 끓일 때도 그걸 먼저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리면 끝이야. 알겠니?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잃어버린다는 건 단순히 종이를 잃는 게 아니라 사람 취급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초소 통신병이 된 건 사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공장 기술반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글씨를 정갈하게 써서 기록 담당으로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사동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랐습니다. 통신병 적합, 딱 그 한 줄.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국경 초소 통신실은 다른 병사들 공간과 달랐습니다. 여긴 총보다 기계가 먼저였습니다. 유리관이 박힌 전원장치, 낡은 무전 송수신기, 그리고 매일 바뀌는 암호표. 통신병은 손끝이 정확해야 했고 동시에 머리가 빨라야 했습니다. 나는 처음 통신실에 들어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건 무기가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인 회색 상자였습니다. 군용 송수신기. 다이얼과 눈금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옆에는 작은 철제자가 딱 맞춰 놓여 있었습니다. 선임이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귀로 싸우는 거야. 귀가 틀리면 사람도 틀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통신병의 하루는 비슷했습니다. 새벽 점호가 끝나면 통신실로 들어가 전원을 체크하고 안테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바깥 날씨가 바뀌면 전파 상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습관처럼 기록했습니다. 기온, 풍속, 그리고 내가 가장 자주 만졌던 건 작은 금속핀과 절연 테이프였습니다. 전선 연결부가 조금만 흔들려도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통신병은 늘 손이 검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평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저녁이면 병사들은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메뉴는 늘 비슷했습니다. 강냉이밥, 소금국, 가끔 김치 한 조각. 나는 그 식당에서 늘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웃지 않았고 웃어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검열이 올 수 있었으니까. 나는 2번이나 겪었습니다. 한밤중에 보위부와 정치 지도원이 들이닥쳐 침상 밑부터 군복 중원이까지 뒤지는 장면. 통신병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외부 전파에 오염되면 큰일 난다. 그 말이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라디오 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는 허가된 채널만 틀어야 했고 볼륨은 이불 속에서 겨우 들릴 정도여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옆 침상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나는 그게 가장 숨막혔습니다. 청구보다 더 무서운 건 옆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국경의 일상에서 이동은 더 엄격했습니다. 초소 밖으로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한번 나가려면 반드시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통행증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 위에는 군의 도장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이 없으면 길 위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검문소에서 멈춰 세워지고 이름을 대고 소속을 말하고 눈을 맞춰야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마다 목이 말랐습니다. 말을 더듬으면 의심받고 눈을 피하면 의심받았습니다. 통신병이 된 이후로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기록되고 있는 걸까? 그래도 그 시절엔 나름의 작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통신실에서 나는 적어도 내 손으로 세상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송신을 열고 잡음을 가르고 전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초소의 겨울이 더 길어지고 배듭이 더 얇아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더 회색이 되면서 나는 알게 됐습니다. 이 질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서 왔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상. 그날 나는 통신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절연 테이프를 찾으려던 손이 서랍 안쪽에서 딱딱한 종이 한 장을 건드렸습니다. 빈 메모지였습니다. 군에서 쓰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얇고 값싼 종이. 나는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내 몸이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파수. 나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게 내 서랍에 있지? 누가 내 손이 닿는 곳에 넣어둔 거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내 눈에 들어온 거지? 창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눈은 고요히 내리고 철조망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 균열은 소리 없이 퍼졌고 나는 그날부터 통신기 다이얼을 만질 때마다 이상할 만큼 손끝이 시렸습니다. 마치 내 손이 이미 어떤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이후로 국경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오히려 나의 귀였습니다. 원래 통신병의 귀는 잡음을 구분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치지직 속에서도 전송 신호를 잡아내고 바람 섞인 주파수 속에서도 사람 목소리를 골라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잡음보다 침묵을 더 크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실에 앉아 있으면 전등 아래에서
먼지가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기계는 평소처럼 열을 뿜었고 전선은 가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메모지는 단순히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숨, 누군가의 공포, 누군가의 마지막 심호였습니다. 며칠 뒤 아주 사소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통신 점검 시간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오전과 야간, 정해진 시간에만 점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 지도원이 새 지시를 들고 왔습니다. 통신실은 하루 4번. 전부 기록한다. 잡음 수준까지 적어라.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정치 지도원 특유의 과장된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딱딱한 문장. 나는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통신실만? 왜 하필 잡음 수준까지. 그날 저녁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복도 끝에서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보위부 쪽 사람인지 상급부대 파견인지 구분이 어려운 군복.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밥을 뜨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누구처럼 보였냐면 가끔 우리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을 불러 세우고 이름을 체크하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때도 늘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가죽, 차가운 담배, 눅눅한 군복.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초소 안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첫째, 검문이 늘었습니다. 야간에만 하던 검문이 낮에도 생겼고 외부 순찰조가 통신실 앞까지 와서 신발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규정상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지만 그 규정이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말수가 줄었습니다.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예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가 곧 죄가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셋째, 나는 통신 노트를 펼쳤는데 노트 가운데 페이지가 얇게 뜯겨 있었습니다. 정확히 내가 그 숫자를 처음 봤던 날 근처의 페이지. 딱 2장. 누가 뜯어낸 흔적이 아주 아쿠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찢긴 경계를 문질렀습니다. 종이는 아직도 날카로웠고 내 손끝이 따끔하게 베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기록을 봤다. 누군가 내 노트를 손댔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통신병의 노트는 단순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전파의 흐름이자 초소의 생존 기록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뜯었습니다. 몰래. 그리고 들키지 않게 나는 그날 밤 통신실에 혼자 남아 전원을 끄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내뿜는 열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계 소리만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너, 낮고 짧은 목소리. 내가 가장 싫어하는 번임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무뚝뚝했지만 적어도 우리 사이에는 기술이라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통신병끼리는 말이 많지 않아도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입술이 너무 굳어 있었고 눈은 내 뒤쪽을 한번 훑었습니다. 통신기, 내 노트, 그리고 문박. 그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요 며칠 이상한 소리 들었냐? 나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는 단어는 여기서 절대 써선 안 됩니다. 그건 남쪽 전파를 의미할 수도 있고 허가되지 않은 주파수를 뜻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전임은 내 얼굴을 한참 보다가 더 짧게 덧붙였습니다. 뭐 듣지 마. 딱 한 문장.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듣지 마. 뒀다는 뜻이지? 나에게 경고하는 건가? 아니면 이미 부모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신기 다이얼 근처를 손등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여기 조심해라 라고 말하듯.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후로도 계속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정해진 채널, 정해진 암호, 정해진 시간. 하지만 내 손은 자꾸만 메모지에서 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38.7, 41.2, 52.0. 그건 군에서 쓰는 정상 주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그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저쪽이 진짜라면? 혹시 저쪽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혹시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걸 이미 들은 거라면? 그날 밤 초소 전체가 잠든 시간. 초소 전체가 잠든 시간. 주죠. 10원들 미역이었기 선한 시간. 초소 전체가 잠든 시간. 나는 통신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0.1MHz씩. 숨도 쉬지 않고 치지직, 치지직.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 어딘가에서 노래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맑은 여자 목소리.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발음. 짧았습니다. 거의 환청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다. 나는 서둘러 다이얼을 되돌렸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숫자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뒤에서 아주 가벼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신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지금 들은 걸 들킨 걸까? 바깥에서는 발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가 찍힌 걸까? 사람이 사라지는 건 이곳에선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건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아무 일 없던 척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고 초소 마당에는 발자국들이 겹겹이 눌려 있었습니다. 나는 통신실로 들어가기 전 늘 하던 대로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 냄새가 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안전이 아니라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늘 무언가를 듣고 적고 감추고 있었으니까요. 통신 점검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문 밖에서 군화 소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소 점호 시간에도 이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렬된 발소리가 아니라 쫓는 발소리였습니다. 나는 헤드셋을 벗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 병사들이 한 줄로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보이부 쪽 사람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긴 국경 초소였고 우리는 이미 통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때 이름 하나가 불렸습니다. 최병호 동무. 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최병호는 내 옆 침상에 있던 병사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이 늘 충혈돼 있었고 손가락 끝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작업반에서 국경 순찰에 나갔고 가끔 통신실 앞을 지나갈 때만 내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최병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따라오라. 보웨이브 요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확정. 캐베모는 딱 한 번, 아주 잠깐 내 쪽을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뒤. 통신실 문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저 이미 끝났다는 얼굴.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단 한 단어였습니다. 왜? 내가 너무 작게 말해서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최배모는 들었는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하지 마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묻지 말라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연행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양옆에서 팔꿈치를 잡았고 최병우는 발을 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반듯하게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무섭거나 억울하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단단했습니다. 마치 이미 그 길을 여러 번 걸어본 것처럼. 그날 첨오는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원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소 안에는 이상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늘 현실보다 먼저 퍼졌습니다. 보위부가 합동조 내려왔대. 어젯밤에 누가 주파수 건드렸대. 통신 쪽에 문제 생겼대. 그 소문들은 하나같이 통신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붙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야. 나는 숟가락을 들고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밥은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심장이 계속 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통신실로 돌아가며 나는 통행로 옆 벽에 붙은 새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정식 공문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붉은 잉크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특정 구역 봉쇄, 국경 초소 안에서도 구역을 봉쇄한다는 건 이미 내부에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 그 내부에는 나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통신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나는 귀가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바깥 소리가 사라지자 내 숨소리만 커졌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통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한쪽에 또 다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아주 약하게 눌러 쓴 자국. 잉크는 없었지만 종이가 패여 있었습니다. 마치 글을 썼다가 지운 것처럼. 나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가며 읽으려 애썼습니다. 남,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호.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최병호가 사라진 날, 그의 이름이 통신 노트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한 연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니다. 우연이다. 통신병 노트엔 많은 이름이 적힌다. 병호가 무슨 상관이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소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봤다. 그는 통신실 문을 봤다. 그리고 그날 새벽 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신실로 들어온 상급 지시. 암호표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암호표 하단에 작은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신원 재확인 대상, 통신병 전.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통신병 전원. 그건 곧 나였습니다. 왜 우리를 재확인하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고? 나는 기계 앞에 앉아 주파수를 맞추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국경의 침묵이, 초소의 눈길이,
갑작스러운 봉쇄가 전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 끝에는 항상 보이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뷰웨이브. 그들은 누군가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 최병호가 끌려간 뒤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침상도 정리됐고 군복도 치워졌고 그의 이름은 점호 명단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국경은 바깥을 향해 닫힌 게 아니라 안쪽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문이 완전히 닫히면 누군가는 반드시 안에서 질식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병호가 사라진 뒤 초소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함은 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 정확히는 나의 귀가 어디까지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 통신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송수신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손으로 케이스의 나사를 한 번 더 눌러보는 것. 느슨해지면 잡음이 늘어났고 잡음이 늘면 기록이 길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나는 기계의 오른쪽 아래 나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손끝에서 이상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나사가 새로 교체돼 있었습니다. 통신병은 눈으로 나사를 보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압력을 기억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만지니까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케이스 옆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청수신기 옆면에 아주 얇은 긁힌 자국. 마치 누군가 드라이버로 열었다가 급히 닫은 흔적.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내 기계를 열어봤지? 왜? 무엇을 넣었지? 무엇을 뺐지? 통신실의 기계는 내 손에서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걸 어기는 순간 통신병은 사상 문제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손댔습니다. 그 말은 하나였습니다. 나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나는 전원을 켰습니다. 기계가 숨을 쉬듯 하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잡음이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원래 국경 초소의 주파수는 늘 바람과 눈 때문에 흔들립니다. 잡음은 필수였고 나는 그 잡음을 기준으로 안테나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잡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잡음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것처럼.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도 전파도 너무 깨끗하면 거짓말 같으니까요. 그날부터 초소에서는 통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통제가 공기처럼 퍼져 있어서 의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통제가 칼처럼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 제한이었습니다. 통신병인 나는 원래 하루에 한 번은 발전기실로 가야 했습니다. 전압이 흔들리면 통신이 끊기기 때문에 통신병이 직접 발전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부 합동주가 내려온 이후 발전기실로 가려면 반드시 통인증 전수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게 우리 임무의 초소 내부에서도 자유이동이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전기실 앞에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문서철을 들고 가도 그는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통행증. 나는 군복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는 통행증을 받자마자 손가락에 침을 살짝 묻히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마치 돈을 세듯이. 그리고 도장을 확인한 뒤에도 내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그 눈빛이 내 피부를 긁는 것 같았습니다. 통신병도 요즘엔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가볍게 던져졌는데 내 귀엔 칼처럼 꽂혔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곧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시망 확대였습니다. 밤마다 점호가 늘었고 점호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줄만 맞추고 숫자만 세면 끝이었는데 이젠 눈을 들어라 라는 지시가 따라왔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훈련받았는데 그날부터는 억지로 서로를 보게 했습니다. 눈을 든다는 건 누군가의 눈에서 흔들림을 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도 줄 끝에서 눈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초소에는 더 이상 동료가 없었습니다. 여기엔 감시자와 감시 대상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통신실에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새 지시에 따라 잡음 수준, 전압 변동, 송수신 응답 시간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지를 한 장 넘기려는 순간 연필심이 종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또 하나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통신 노트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들으면 너도 사라진. 내 목구멍이 말라붙었습니다. 그 문장은 경고였습니다. 누가 써놓은 건지 몰랐지만 누군가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최병호가 쓰던 글씨와 비슷했습니다. 각이 져있고 끝이 떨리는 글씨. 나는 노트를 덮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내 손에는 기계의 먼지와 절연 테이프 끈적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치치직 잡음 속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최병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신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규정에도 없는 방식으로 부웨이브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내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신기와 기록지를 향해 곧장 걸어왔습니다. 오늘부터 통신실 기록은 우리가 직접 확인한다. 기계는 손대지 마라. 짧은 말. 그 말은 협의가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들이 내 책상을 뒤지는 걸 봤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기록, 내 손으로 맞춘 다이얼, 내 손으로 숨겼던 불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요원이 내 노트를 집어들고 딱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페이지, 끊긴 주파수 메모가 있었던 자리. 그는 미소도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거 본 적 있지?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통신기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크게 뛰었습니다. 대답을 하면 죽을 것 같았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미 보였다. 나는 이미 찍혔다. 그리고 이 초소에서 찍힌 사람의 끝은 하나뿐이라는 것도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내 몸 안의 피가 전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이거 본 적 있지? 그 보이브 요원의 손가락은 노트의 한 페이지를 정확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뜯겨나간 자리. 내가 그날 밤 숨이 막혀가며 손바닥으로 덮었던 곳.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선택이 아니라 함정이었으니까요. 없습니다.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얇았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대답을 하든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얼굴. 그래, 없을 거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한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그들은 통신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통신실엔 항상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는 통신병이었지만
이제는 통신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계를 만지는 손, 그리고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는 손. 밤이 되면 통신실의 작은 창은 더 까맣게 변했습니다. 밖은 눈이 내렸고 철조망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게 슬프게 보였습니다. 여기는 국경인데 왜 나는 도망갈 길이 없지?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 손놀림, 숨소리까지. 다이얼을 돌릴 때 손이 떨리면 의심받고, 기록 글씨가 흔들리면 의심받고, 잠깐 멍해져도 의심받았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정말 들었나? 아니면 들었다고 믿게 만든 건가? 그러던 어느 새벽 통신실에 정전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국경 초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발전기 기름이 모자라면 전압이 흔들리고 전등은 몇 번 깜빡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등이 꺼지는 동시에 송수신기가 퍽 하고 가라앉는 소리를 냈습니다. 기계가 죽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무전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통신병의 몸은 먼저 움직입니다. 전원이 끊기면 퓨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버를 꺼냈고 나사를 풀었고 내 손은 익숙하게 내부 배선을 훑었습니다. 그때 내 손끝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전선 사이에 끼워진 얇은 금속 조각. 군용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정교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초소에서 쓰지 않는 종류의 주파수 필터. 잡음을 지워주는 장치. 이걸 끼우면 원래 들리지 않아야 할 약한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역은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 위에서 그 조각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최병호가 끌려간 이유. 누군가 남쪽 소리를 일부러 들리게 했고 그걸 들은 사람을 골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끝은 통신병 전원 신원 재확인, 연행, 경미, 연쇄 실종. 나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뱃속이 뒤틀렸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공포로 인한 경련. 나는 그 금속 조각을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마치 내 죄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때 뒤에서 의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감시하던 보위부 요원이 일어섰습니다. 뭐야? 그는 기계 안쪽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금속 조각을 감췄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은 최대한 무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퓨즈 점검 중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신병이면 알지. 기계 고장나면 너 책임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확신이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언젠가 최병우처럼 끌려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희생양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상으로 돌아가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코를 골았고 누군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창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국경인데 국경을 넘어야 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순간 내 동기이자 통신실 보조로 일하던 병사 하나가 조용히 내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거의 숨처럼 낮췄습니다. 너도 봤지?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날 것 같아. 그 한 문장이 내 안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복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 숫자들, 그리고 단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신발 깔창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걸 내 몸에 붙이고 다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이 숫자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 그날 새벽 나는 통신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서 있었고 옆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통신실 단독 근무다. 다른 놈들이랑 엮이지 마라. 단독 근무. 그 말은 겉으론 신뢰 같았지만 실제론 고립이었습니다. 고립은 연행의 전 단계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시스템 밖으로 밀려났다. 아직 몸은 초소 안에 있지만 내 이름은 이미 그들의 명단 속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서 지워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도요. 고립은 천천히 사람을 굶겼습니다. 밥이 아니라 숨을. 단독 근무가 시작되자 통신실은 더 이상 작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는 방. 내가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방이었습니다. 보웨이브 요원은 통신실 벽에 앉아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며 내 손과 귀를 관찰했습니다. 내가 다이얼을 돌리는 속도, 기록을 쓰는 자세, 헤드셋을 눌러 쓰는 각도까지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이라는 것. 그날부터 초소한의 통신은 더 자주 끊겼습니다. 전파가 아니라 사람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식당에서도, 침상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길에서도 병사들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취침 점호가 끝난 뒤에도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검문 강화. 손전등 빛이 침상 사이를 훑었고 나는 눈을 감고도 그 빛을 느꼈습니다. 빛이 얼굴 위를 지나갈 때마다 내 심장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통신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암호표가 내려왔고 나는 기계 옆에 앉아 숫자들을 맞추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한 번만 틀려도 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엔 잡음 사이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숨처럼. 살아. 나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담배를 피우던 요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들었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 안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고 그 목소리를 들은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새벽 선임 통신병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는 원래 내게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내 손을 부더니 아주 짧게 속삭였습니다. 너 조심해. 나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발, 신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신발 깔창 밑 그 메모지. 설마 그걸 아는 사람이 있나? 선임은 말을 더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두 걸음을 가다가 한 번 멈추더니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듯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물자 창고 뒤쪽 잠깐. 딱 그 한 문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물자 창고는 야간엔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말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란 단어가 이제 내겐 너무 익숙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선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나는 발전기 점검 핑계를 대고 통행증을 받았습니다. 통행증은 여전히 전수검사 대상이었고 검문병사는 내 손에서 종이를 받아 도장을 확인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통신병이 요즘 바쁘지? 이상한 소리나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칼날을 불러왔으니까요. 물자 창고 뒤쪽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쌓여 소리가 죽어 있었고 바람만이 철판을 스치며 울었습니다. 그곳에 선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동기. 통신실 보조였던 그 병사. 그는 며칠 전 내 옆에서 우리 끝날 것 같다고 속삭였던 사람. 그 말 때문에 내가 결심을 굳혔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불안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히려 준비가 끝난 사람처럼. 선임이 말했다. 너 나랑 같이 움직일 생각 있지? 나는 대답을 하기 전에 동기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입술 끝을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위로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동기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밖에 길이 있어.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길이 있나?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동기가 짧게 말했다.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 우리가 신호만 주면 브로커.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 나는 선임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단단해서 잠시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동기가 내게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 메모지 아직 갖고 있지? 라는 순간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열지 못했고 그는 내 침묵을 정답으로 받아들인 듯 조용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나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메모지가 필요하지? 왜 그가 그렇게 확신하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주 차가운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너무 잘한다. 너무 빨리,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바로 그때 초소 쪽에서 손전등 빛이 번쩍였습니다. 비상소집! 누군가 외쳤고 군화 소리가 눈 위를 쓸며 달려왔습니다. 선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이다. 동기는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사람 손이 아니라 새처럼. 빨리 따라와.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트위스트. 내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 그는 나를 끌고 초소 뒤편 작은 통신 케이블 통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외부 선로 점검 때만 쓰는 길, 통신병만 아는 길. 나는 발을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선임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최병호가 끌려가던 날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초소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보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이미 그들의 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눈을 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위로 내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지워진다. 그래서 나는 달리면서도 군복 안쪽 주머니에서 조용히 작은 철사 한 가닥을 꺼냈습니다. 통신병이 전선 연결에 쓰는 얇은 도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신호를 만든다. 살기 위한 신호를. 그날 밤 비상소집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리는 소리, 그나가 눈을 깨부수는 소리, 목이 쉬도록 외치는 구령 속에서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실제다. 나는 동기에게 끌려 통신 케이블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초소의 뒷배, 누구도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는 구석, 습기 찬 콘크리트 냄새, 저렴 피복이 벗겨진 전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동기는 숨을 거의 쉬지 않은 채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야. 여기로 빠지면 금방이다. 나는 그 금방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초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인지. 그 순간 통로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짧은 웃음. 찾았다. 보웨이브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동기의 손이 내 팔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마치 나를 놓치면 자신이 끝난다는 듯. 그때 내 머릿속의 퍼즐이 갑자기 맞춰졌습니다. 주파수 필터. 깨끗해진 잡음. 뜯겨나간 기록. 최병우의 실종. 내 동기의 확신. 최병우의 실종. 깨끗해진 잡음. 뜯겨나간 기록. 뜯겨대간 기록. 최병호의 실종. 쪼갬곤족 적은 이단보다 내 동기의 실종. 불편다 창반, 처곰이다 전초. 처검 비배 처번지건 정나다. 취배모의 실종. 취배모의 실종. 그러고 타더정. 지배모의 실종. 턱이 처검부터 맞춰. 차검들을 차고 묻어 채고. 익해진 잡음. 뜯겨나간 기록. 정. 그리고 내 동기의 확신. 누군가 남쪽 전파를 고의로 들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통신병들 중 그걸 듣고 반응한 사람을 골라내 하나씩 지워버렸다. 그런데 왜? 단지 남쪽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전국이 흔들릴 만큼. 그 답은 통로 안에서 터졌습니다. 비웨이브 요원이 동기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신호 미끼에 걸린 건 확실하지? 신호 미끼. 나는 그 단어에서 숨이 넘어갔습니다. 미끼라니. 그럼 최병호도 미끼였나? 아니면 최병호는 미끼가 아니라 증거를 봤던 사람이었나? 동기가 말했다. 예, 얘는 확실합니다. 메모도 갖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살려고 의지했던 사람은 내가 의지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나를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보웨이브 요원은 내게 한 발 다가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에 박혔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밝았고 그 밝음 속에서 나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흥신병.
네가 뭘 들었는지 안다. 그는 내 군복 앞서틀 잡아당기며 말했다. 끊긴 주파수 메모. 그걸 누가 썼는지도 알아야겠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원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럼 더 간단하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내 앞에서 펼쳤습니다. 거기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메모지에 있던 숫자와 같은 패턴.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숫자, 네가 먼저 본 게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곧 알아차렸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국경 초소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상부의 작전이었다. 그리고 통신병들은 그 작전의 부품이었다. 그 작전의 이름을 그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조선 쪽에서 우리 내부 주파수를 건드렸다. 꼴들 막지 못한 책임자를 만들어야 한다. 책임자. 희생양. 나는 그 말에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남쪽 전파를 들었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미쳐 날뛰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경 통신망 안에 끊긴 구간이 생겼고 그 끊긴 구간에서 누군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 메모가 아니라 상부 지시 체계가 흔들릴 만큼 위험한 실체였습니다. 통신병만이 알 수 있는 것. 전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파수는 조작할 수 있어도 끊긴 순간의 흔적은 남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메모는 남쪽을 향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건 체계의 구멍을 기록한 증거였다. 그 구멍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덮으려고 했는지, 누가 상부를 속였는지. 그걸 들키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미쳐 있는 겁니다. 진짜 적은 밖이 아니라 아니었으니까. 그때 보이부 요원이 내 신발을 보았습니다. 나는 순간 알았습니다. 끝났다. 그들은 깔창 밑까지 찾을 겁니다. 찾는 순간 나는 메모를 숨긴 통신병이 됩니다. 체계를 흔든 증거를 숨긴 사람.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처리입니다. 나는 갑자기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통로 옆 전선 다발을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통신병은 압니다. 어느 선이 초소 내부 경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지, 어느 선이 야간 조명과 연결되는지. 나는 딱 하나를 뽑았습니다. 가장 얇은,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선. 탁! 하고 작은 소리가 났고 순간 통로 전체가 암흑으로 잠겼습니다. 동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보웨이부 요원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잡아! 나는 어둠 속에서 달렸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통로는 내 일이었고 내 손이 수백 번 지나간 길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했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초소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야간 검문 강화. 비상봉쇄. 시스템의 반응은 즉시였습니다. 그 밤 국경은 더 꽉 닫혔습니다. 통행로는 막혔고 경계등이 켜졌고 보이부 합동조가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통로를 빠져나와 눈밭으로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눈에 박혔고 차가움이 살을 베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일어났습니다.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아날 이유는 더 이상 남쪽에 대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체계의 구멍을 본 사람이다. 그 구멍을 기록한 메모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반드시 지워야 할 사람이 되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한데 내 삶만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박성기 방송. 전 주민 이동 제한 강화. 통행증 전수검사 실시. 국경 전체가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다른 대답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탈출만이 남았다. 나는 초소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경은 이미 벽이었고 그 벽은 눈보다 차가웠습니다. 밤새 달아났지만 발자국은 남았습니다. 눈 위에서는 누구나 흔적이 됩니다. 숨을 참아도 심장을 숨겨도 발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철조망 바깥에 숲 경계까지 기어갔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이 옷 속으로 들어가 녹으며 차가운 물로 변했고 군복은 무겁게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나를 깨웠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다. 지금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중이다. 해가 뜨기 전 나는 작은 도랑에 몸을 심겼습니다. 바람이 덜 들어오는 곳. 멀리서 손전등 빛이 흔들리고 궁견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 쪽은 더 이상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나를 잡으러 오는 사냥터였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종이가 닿았습니다. 신발 깔창 밑에 메모지. 아직 있었다. 그 숫자들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내 목숨값이 될까? 아니면 내 무덤값이 될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내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신병? 나는 흠칫 몸을 돌렸습니다. 도랑 반대편, 눈에 반쯤 파묻힌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군복은 아니었고 검은 속옷에 모자를 눌러 쓴 사내. 국경에서 흔히 보는 짐꾼 같은 차림. 하지만 그의 눈은 짐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날카롭고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내 두려움을 읽듯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 길 아는 사람이다. 그렇고 나는 그 단어를 속으로 삼켰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더 무서운 게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내가 도망자임을 단번에 판단했습니다. 초소에서 튀었지? 보이부 난리 났더라. 그가 난리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가 부딪혔습니다. 사내는 아주 태연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아니면 물건, 뭐든. 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군인 월급 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담배도, 성냥도. 지금은 생명줄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손목에 차고 있던 작은 시계를 풀었습니다. 군에서 지급된 값싼 시계지만 국경에선 쌀 한 자루 값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시계를 받아 손바닥에서 굴려보고 웃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부족해.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브로커는 브로커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거래하면서도 생명에 감정이 없습니다. 사내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너 특별한 거 있지? 나는 그 말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거. 그건 결국 메모지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미 답이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거면 된다. 대신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보이부냐, 브로커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길만 보여줘. 사내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였습니다. 세 구간. 그는 땅바닥에 눈을 긁어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여기서 내륙으로 빠진다. 감시망 피해야 해. 둘째, 강 건넌다. 두만강 쪽. 셋째, 중국에서 안전지점까지 간다. 그가 중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내 가심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거긴 또 다른 잡아먹는 손이 있는 곳. 성환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목을 자르는 곳. 사내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겁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겁난다고 말하면 그가 더 값을 올릴 게 뻔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고 검은 천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머리 감싸. 얼굴 보이면 끝이다. 그리고 작은 종이도 줬습니다. 통행증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잡했습니다. 부장은 흉내만 낸 잉크 자국. 가짜 서류.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통신병이었던 내가 이제는 가짜 문서를 들고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막혔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신호를 알려줬습니다. 밤에 기차역 근처 갈 거다. 내가 눈이 많이 왔네 하면 너는 그래도 길은 있지 라고 답해. 그게 우리의 암호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너무 초라한 암호. 그날 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눈이 발목을 잡았고 귀에는 계속 궁견 짖는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가끔씩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의 눈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군복 소매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내가 숨긴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살려주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메모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려는 걸까? 그때 멀리서 군용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탱! 하고 쇳소리가 울리고 손전등 불빛이 숲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사내가 갑자기 나를 밀어 쓰러뜨렸습니다. 엎드려. 나는 눈 속에 얼굴을 받고 숨을 치겠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며 누군가 외쳤습니다. 통행증 전수검사, 전지역 수색. 사내는 내 귀 옆에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봐라. 이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 나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맞다. 되돌아갈 길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가는 길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기다림은 원래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기다림은 시간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분명 몇 시간이었을 뿐인데 내 몸은 며칠을 산 것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경마을 외곽의 빈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폐자재를 쌓아둔 곳처럼 보였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젖은 볏짚 냄새, 기름때 묻은 나무 상자, 쥐가 스친 듯한 바스락거림. 브로커는 그 위에 낡은 담요를 깔아두고는 내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움직이면 죽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친절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내 목숨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잡히면 자기 돈이 날아가기 때문이었겠지만 나는 담요 위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끔은 그 바람이 사람의 손처럼 느껴져서 나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 검문소의 구령, 군군가를 세워놓고 이름을 확인하는 목소리.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모든 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멈춘다는 건 찾았다는 뜻이니까요. 브로커는 창고 밖을 한번 보고 들어오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전등, 그리고 종이 조각. 그는 그 종이를 펼쳐 내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시간표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 트럭이 들어온다. 너는 짐꾼으로 위장해. 머리 숙이고 말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입에서 떨림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 한다. 아무것도. 그 단어가 내 몸속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내 신발을 떠올렸습니다. 깔창 밑 메모지.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뺏기면 안 된다. 이건 내 목숨값이자 내가 본 진실의 조각이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걸 지키려는 순간 브로커가 나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의심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오래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적이 밖에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 내 적은 내 옆에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귀가 예민해졌습니다. 창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고 쥐가 스치는 소리에도 호흡이 끊겼습니다. 통신병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작은 잡음도 기록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생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치지직 대신 발소리를, 응답하라 대신 숨을 참아라. 그때였다. 창고 문 밖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많이 왔네. 브로커가 문을 조금 열고 밖을 확인하더니 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 말이 신호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지. 그 순간 문이 더 열렸고 낯선 남자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군인이잖아. 브로커가 곧바로 말했다. 지금은 짐꾼이야. 몸값 큰 놈. 남자는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사람을 확인하는 표정이 아니라 상품을 확인하는 표정 같아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남자는 나에게 낡은 짐자루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거 메고 따라와. 말하면 죽는다. 나는 짐자루를 메는 순간 어깨가 휘청했습니다. 안에는 돌인지 쇳덩이인지 모를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마치 죄처럼 어깨를 눌렀습니다. 우리는 골목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은 발소리를 죽였지만 그만큼 미끄러웠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신발 깔창 아래에 메모지가 눌리며 발바닥을 찌르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도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아직 있다. 아직 내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검문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간이 검문소. 불빛 아래 군인 둘이 서 있었고 통행증을 확인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브로커가 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고개 들지 마.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은 땅을 봤고 입은 닫혀 있었고 호흡은 최소로 줄였습니다. 검문병사가 우리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행증. 브로커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병사는 종이를 받고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내 쪽으로 선전등을 돌리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빛이 내 모자 끝에 걸렸다가 천천히 내 턱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끝났다. 그런데 그 순간 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빨리 위에서 내려온 화물이다. 검문병사의 시선이 잠깐 돌아갔고 브로커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한 단어와 함께 우리는 검문소 옆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숨이 찢어질 듯했고 짐자루가 내 등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야 멈춰. 총기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 나는 그 금속성 소리를 통신 잡음처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브로커는 내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뛰어. 지금 안 뛰면 끝이야. 나는 발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병의 머리는 사라졌고 짐승은 같은 본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발 아래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깔창이 조금 들렸습니다. 메모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달리면서도 신발을 한 번 더 힘주어 눌렀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떨어지면 내 목숨도 같이 떨어질 것 같아서. 총성이 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경에서 더 무서운 건 총알이 아니라 살려두고 잡는 방식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탈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내 몸이 그 사실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이 차올랐고
내 뺨에는 눈이 아니라 땀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트럭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타, 지금이야.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밤을 넘기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넘기지 못하면 나는 이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트럭 적재함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내 몸을 받아냈고 세상은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한 문장이 처음으로 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반드시 떠나야 한다. 트럭 밑은 사람 몸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큼 낮았습니다. 철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바퀴 근처의 샌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숨을 가장 얇게 만들었습니다. 통신병이 전파를 숨기듯 나는 내 체온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눈길을 밟는 소리, 새가 삐걱거리는 소리, 멀어지는 검문소의 고함. 그 모든 게 하나의 잡음처럼 멀어졌습니다. 이게 1단계다. 내부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것. 나는 이 몸 하나로 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아래를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아주 작게 2번 바닥을 찼습니다. 가만히. 그 신호. 그즈. 문이 열리는 소리, 짐 내려놓는 소리. 담배 피우며 웃는 소리. 그리고 짧은 대화. 오늘 토림증 검사 빡세던데? 도망자 하나 때문에 난리래. 도망자. 그 단어가 내 귀를 찢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내 이름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거칠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흙길. 바퀴가 작은 볼들을 튕기며 내 몸 아래로 충격을 보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강이다. 브로커는 두만강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2단계, 국경을 넘는 것. 새벽이 깊어질 무렵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주변은 갑자기 너무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국경의 고요는 늘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브로커가 적재함 뒤로 와서 내게 속삭였습니다. 나와. 지금부터는 소리 내면 안 돼. 나는 몸을 빼내며 온몸이 굳어있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도, 무릎도, 숨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눈발이 옆으로 휘날렸습니다. 그날 밤 국경은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눈과 안개가 섞여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제일 좋아. 눈도 안개도 우리 편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자연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구든 똑같이 죽일 뿐이었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내 심장은 멎었습니다. 두만강. 나는 수백 번 지도에서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 위에는 얼음이 얇게 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이 검은 물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브로커가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엎드려서 가. 일어서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목소리조차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2단계였다. 국경을 넘는 순간 살고
죽는 순간 나는 배를 바닥에 붙이고 얼음 위로 몸을 밀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얼음에 긁혔고 군복 속으로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얼음이 끼익 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지금 깨지면 끝이다. 물로 빠지면 소리도 못 지르고 죽습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빛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그리고 사람 목소리. 중국 쪽 경비인지 국경 순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나의 결론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들키면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면 나는 사라진다. 브로커가 내 귀에 순처럼 속삭였습니다. 움직여. 지금 아니면 못 건너.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밀었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강이 내 밑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한 번만 실수해 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강을 건너는 동안 나는 내 신발 깔창 및 메모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숫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선 오직 숨과 체온만이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 흙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살았다는 감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기 걸쇠. 그리고 누군가 중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짠조. 순간 안개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브로커가 욕설을 뱉었습니다.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게 3단계였다. 안전지점으로 가는 길. 그러나 중국 땅은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달리던 중 브로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곳.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 나는 그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마른 사료 냄새, 곰팡이니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사료자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안개 속 손전등 빛이 흔들렸고 누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너 메모 내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었다. 나는 결국 여기서도 거래의 대상이었다. 그는 나를 살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메모를 팔려 한 겁니다. 그걸 가진 채로 남쪽 루트에 넘기면 값이 훨씬 커지니까. 나는 아주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브로커의 눈이 변했습니다. 따뜻함은 원래 없었지만 이젠 노골적인 위협이 생겼습니다. 넌 여기서 끝이. 그 순간 창고 밖에 손전등 빛이 문틈을 스쳤습니다. 죽음이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했습니다. 이걸 주면 나는 살아도 죽은 거다. 이걸 주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손에 묶인다. 나는 마지막 힘으로 신발을 벗을 뻔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혼자 안 죽습니다. 그 말이 왜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브로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악물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미친놈. 그 순간 밖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숨을 죽인 채 견디는 동안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브로커가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지금은 살려준다. 근데 기억해. 너는 아직 못 끝났다. 맞았습니다.
나는 강을 건넜지만 나는 아직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눈과 안개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내 뒤에는 여전히 잡는 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창구 바닥에 앉아 젖은 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도망치지 못했다. 처음 한국 땅의 공기를 맡았을 때 나는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열리는 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닫히는 감각이었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너무 조용해서, 어쩌면 너무 살아있어서 이게 안전인가? 그 질문이 내 안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반어는 내 혀에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국가정보원 조사실의 공기는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벽은 흰색이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곳들, 통신실, 눈밭, 강가 창고과 달리 여긴 먼지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 깨끗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국경 초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엔 여전히 절연 테이프의 끈적임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 냄새가, 전선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통신병이었습니다. 그 말은 쉬웠습니다. 내가 평생 반복해온 단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이 나를 다시 눈보라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주파수 메모. 그 숫자들은 어디서 나왔죠?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숫자를 떠올리는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38.7, 41.2, 52.0. 나는 그걸 잊지 못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바꿨습니다. 지오 메모 때문에 북쪽에서 비상경보가 내려온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내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끊긴 주파수 메모는 단순한 탈북자의 개인 사연이 아니라 어떤 체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쳐 날뛰었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구멍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꺼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 깔창 밑에서 꺼낸 얇은 종이. 그 종이는 너무 작았는데 내 인생을 너무 크게 바꿔버렸습니다. 조사관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당신이 이걸 지켰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켰다. 내가 지킨 건 무엇이었을까? 진실? 증거? 아니면 내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 내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최병호, 연행되던 눈빛, 그리고 나를 팔아넘긴 동기, 그의 평온한 얼굴. 나는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남은 걸까? 아니면 여기까지 끌려온 걸까?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원은 새 시작이 아니라 긴 후유증의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밤, 침대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매트리스가 몸을 감싸는 느낌이 오히려 공포였습니다. 북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자는 게 죄 같았으니까 불을 끄면 더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늘 통신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차가운 다이얼, 헤드셋을 눌러 쓴 감각, 그리고 치지직 잡음 속에서 들리던 남쪽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이제는 한국 거리에서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사람들은 웃으며 듣는데 나는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라졌지? 하나센터에 배치된 뒤 나는 작은 원룸을 받았습니다.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내가 혼자 있는 공간. 하지만 혼자 있는 공간은 때때로 감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자유인데 내 안에서는 여전히 초소의 검문소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창문을 2번 확인했습니다. 문고리를 3번 돌려갔습니다. 누가 문 밖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얇은 얼음 위를 기어가는데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뒤돌아보면 최병호가 서 있고 그 뒤엔 보위부 요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손에서 메모지가 떨어집니다. 나는 항상 그 장면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아니라 식은 땀으로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지금은 안전해요. 안전.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 내가 살았다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뜻인데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어느 날 혼자 편의점에 갔습니다. 작은 라면과 물 그리고 비누를 샀습니다. 비누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비누. 향기, 깨끗한 거품. 북에서는 비누 하나가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끔 국경 장사꾼들이 몰래 들여오면 사람들은 그걸 손에 쥐고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세계의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나는 비누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전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중이라는 것. 지금 나는 여전히 라디오 소리를 낮게 해둡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누가 들을까봐가 아니라 내 몸이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나는 종이 한 장을 떠올립니다. 신발 깔창 밑에서 지켜낸 그 메모. 그건 나에게 탈북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전파는 끊겼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은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빛 속에서 두만강 너머의 어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아마 그 답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메모지처럼 작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흔적으로.